영상 기다리셨나요? 저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해외 사역을 다닙니다. 이번 여름에도 창조과학 강의를 하러 자비령으로 미국에 갔었습니다. 소수가 모였지만 제 강의를 듣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신 분도 계셨고 직장인 휴가를 내고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대부분 창조과학 강의를 처음 들으셨다고 했는데 창조과학으로 해석하는 창세기라는 제목으로 3일 동안 창세기 1장 1절에서 12장 3절까지를 풀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분들도 진화론과 성경의 충돌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곳에 소개를 해주셔서 몇 건의 강의 제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B 쪽에 갈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 유신 진화론에 물들지 않은 B의 창조과학이라는 백신을 놓아드리므로 B국이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창조과학에 관련된 논문이 없다고 창조과학 운동을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창조과학에 관련된 논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저명한 유신진화론자들의 선동에 따라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뿐입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주로 창조과학을 향해 안식교다, 창조과학은 전문가가 없다, 창조과학은 논문이 없다라며 다른 성도들을 선동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유신진화론자 몇 명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들이 쓴 책을 거의 다 사서 읽고 그들이 하는 강연도 듣고 그들의 SNS를 팔로우하면서 그들이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디에서 강연을 하는지도 다 압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유신진화론자들이 운영하는 기본 과정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알아볼까 하여 살짝 고민을 하다가 실명으로 등록을 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괜한 호들갑을 떨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은 저를 알지 못하셨습니다. 유신진화론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몇 번이나 웃었습니다. 그분들이 창조과학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창조과학회에서는 저렇게 주장합니다 라고 소개한 내용들 중에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데요. 며칠 전에 한 저명한 유신진화론자가 창조과학 이론을 안식교 교리라고 했습니다. 창조과학이 6일 창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6일 창조가 안식교 교리인가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가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저들은 창조과학을 비난하면서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있다고요. 저들은 6일 창조를 창조과학 이론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을 조롱하면서 6일 창조를 부정합니다. 6일 창조는 창조과학 이론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주장에 동조하며 좋아요를 누르시는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창조과학회가 안식교와 연결되어 있나요? 창조과학회 안식교 교인은 없습니다. 안식교 교인은 창조과학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안식교인이었던 프라이스가 홍수 지질학에 탁월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 운동 초기에 프라이스의 홍수 지질학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프라이스의 홍수 지질학은 안식교를 기반으로 한 이론이 아니라 성경을 기반으로 한 이론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성경 해석을 종종 듣습니다. 그들의 기본 전제는 틀렸지만 그들이 성경을 다루기 때문에 가끔 제가 선입견에 갇혀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발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교계에서 개신교를 향해 이게 또 성경적이지 않나요? 라고 말하고 그분들의 말이 성경적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용해야죠. 유신진화론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린 분들,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린 분들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있지 않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안식교를 인정한다는 말이 아닌 것 아시죠? 안식교인 프라이스의 홍수 지질학 이론을 일부 사용한다는 이유로 창조과학을 안식교로 매도하는 것, 이것이 바른 사고입니까? 이건 선동입니다. 창조과학 이론 중에 안식교 교리를 지지하는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또 6일 창조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그건 창조과학 이론이 아니라 성경이잖아요. 유신진화론자들이 성경처럼 사용하는 창조과학을 비판하는 창조론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창조과학 사역을 준비하던 때 이런 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런 책, 즉 반대쪽의 책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 책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한글 번역본이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유신진화론 진영에서 창조과학을 공격하기 위해 책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한 분은 추천사에서 이 책은 사이비 과학을 신봉하는 성서 문자주의자들을 향한 학문적 원자폭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출간되자마자 이 책을 샀습니다.
이 책 뒤에는 책의 출판금을 모금하기 위해 선구매로 출판을 지원한 분들의 이름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구매에 참여했다는 것은 책의 내용을 지지한다는 뜻이죠.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중에는 제가 잘 아는 분들도 몇 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을까요? 이 책은 제가 읽은 책 중에 읽기 어려웠던 책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그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 비해서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창조과학에 몸을 담고 있는 저도 읽기 어려웠던 이 책을 유신 진화론자들 중에 과연 몇 분이나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분량도 900쪽이나 됩니다. 이 책을 진지하게 읽으셨다면 창조과학과 안식교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과학을 시작하셨던 초기 리더들이 창조과학 운동 안에 안식교인들이 있는 것에 대해 고심하고 그분들이 안식교인들과 분리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이 사실을 모를 겁니다. 앞선 유신진화론자들이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책에 나옵니다. 책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좋아합니다. 오히려 창조과학 운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 책을 꼭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인터넷 서점에서 이 책에서 오늘날 전 세계 근본주의적 개신교의 보편타당한 창조 교리처럼 자리 잡은 젊은 체교 창조론이 실제로는 정통 개신교의 역사적 신학적 산물이 아니라 20세기 초엽에 미국에서 시작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창시자인 앨런 화이트 여사의 신학적 착상 속에서 비롯된 것임을 필두로 젊은 지구 창조론이 안식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성, 발전, 약화, 제도약의 과정을 거듭하면서 마치 하나의 과학적 이론처럼 부상하게 되었는지를 역동적으로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책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지는 않은데요. 창조과학에는 전문가 없다고요? 1920년대에 창조론자들이 의존했던 과학 전문가들은 고작 기독교 대학에서 가르치는 몇몇 교수들, 한두 명의 의사, 그리고 의과대학 중퇴자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나 창조과학회가 조직된 1963년에는 그 단체의 설립자 10명 중 5명이 주요 대학의 생물학 박사학위 취득자였고 다른 2명은 과학 또는 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다. 창조론자들이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발췌한 것입니다. 이게 창조과학에는 전문가가 없다는 내용입니까? 있다는 내용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이 책을 통해서 창조과학과 한국창조과학회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넘버스가 한국창조과학회를 너무나 자세하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활동하고 있는 대구 지부의 사역을 이 책에 실어 놓았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특별히 한국인들이 창조론을 위한 발전소 역할을 하면서 창조론의 메시지를 자국가 회의에 전파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1980년 겨울에 설립된 이래 그 나라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따뜻한 지원을 받으면서 번성해 왔다. 복음주의적 기독교 대학인 명지대학교에서 스타트를 끊으면서 창조과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 활기 넘치는 단체는 1992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만 1,500회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설립된 지 15년이 못 되어 그 단체는 한국에서 16개 지부를 후원하게 되었고 여러 분야의 박사학위자들을 포함한 수백 명의 회원을 모집했으며 수십 권의 창조론 관련 책들을 출판하고 격월로 4,000부씩 창조라는 잡지를 발행했다. 2000년에는 그 단체의 회원수가 1,365명에 달함으로써 한국은 밀집도의 측면에서는 창조론의 수도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창조라는 잡지를 발행한 지부가 바로 대구 지부이고 제가 그 창조지에 칼럼을 쓰는 사람입니다. 저를 창조과학으로 이끈 리차드 도킨스에게 밥을 사야 하는데 저의 사역을 소개해준 넘버스에게도 밥을 사야겠습니다. 책은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저도 종교가 되어버린 진화라는 상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마지막 문장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썼습니다. 이 문장은 제 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넘버스는 이 방대한 책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거의 모든 예상들과 어긋나게 지리적, 신학적, 정치적 장벽들은 창조론을 억제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실패했답니다.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넘버스는 유신 진화론이 실패했으니 정신 바짝 차리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 창조과학이 안식교의 이론이라는 글을 쓰고 싶었다면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요. 넘버스는 창조과학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진화론은 왜 실패하고 있을까요? 진화론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적 창조론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가인 그의 고백과는 달리 오늘날 유신진화론은 교회 안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대구의 한 교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중학생 한 명이 강연 중에 손을 들어서 교회에서 강의만 하지 말고 논문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강연장이 갑자기 싸늘해졌고 저는 학생에게 강의가 끝나고 잠깐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학생이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조금 압니다. 강의가 끝나고 전도사님이 동석한 가운데 학생과 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에게 느닷없이 논문을 써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논문을 찾아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논문을 찾는 방법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강연장에서 그의 당당했던 모습은 없어졌고 아주 공손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논문을 하나 찾아줬고 신기한 논문이지만 논문을 써본 제가 논문을 쓰는 방법과 창조과학 논문을 쓰기 어려운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더니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쓴 책을 선물해 주었더니 인사를 몇 번이나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가 왜 논문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그가 저명한 유신진화론자의 SNS를 즐겨보기 때문입니다. 그 유신진화론자가 즐겨하는 멘트를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대구의 한 수련회장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대학생이 창조과학자들 중에는 전문가가 없고 아마추어들만 모여있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에게 어느 학교를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마침 경북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경북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님이 우리 지부에 계십니다. 제가 그 학생에게 교수님과 만날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거부하더라고요. 이 학생도 선동된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그 학생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창조과학에 그런 교수님이 계시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유신진화론자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논문 제시하면 창조과학 지지하실 건가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논문을 제시해도 그들은 수긍하지 않을 겁니다. 맞잖아요. 수긍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건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이렇고 이따위 논문을 이 기관은 어떻고 이 번역은 이렇게 해야 하다고 같은 자료를 보아도 어떤 세경을 가지고 보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꺼내는 자체가 조금 주저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꺼내봐야 물어 뜯을 것이 뻔한데 굳이 이런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구심도 듭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해야죠. 창조과학을 지지하면서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변호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분들이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을 통해 이 사역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일이 논문 주소를 안내하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비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인용하는 책을 직접 구입해서 보시고 그 책에 각 주나 미주에 달려있는 논문 주소로 논문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화론의 아이콘이 틀렸다는 논문입니다. 밀러의 실험은 진화의 아이콘입니다. 아미노산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생명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밀러는 실험실에서 아미노산을 만들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실험으로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아미노산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밀러의 실험을 부정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밀러는 생명체가 없던 원시대기에는 산소가 없었을 것으로 가정하고 실험장치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었죠. 그러나 밀러가 가정한 산소가 없는 초기 환경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가장 오래되었다는 암석에도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밀러가 실험장치에 산소를 넣었다면 아미노산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밀러는 그것을 잘 압니다. 설사 아미노산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해도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최소 수백 개의 아미노산이 정확하게 조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진화론 저널인 얼스지에는 밀러가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는 과정에 대해 직접 언급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지 1998년 3월호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초기의 원시 지구 대기 환경을 밀러가 애초에 주장한 것과 다르게 생각한다고 실려 있습니다. 시조새는 진화의 아이콘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시조새를 파충류에서 조류류의 중간 단계라고 보고 진화의 증거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조새는 진화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이언스지에 고생물학자들은 시조새를 땅에 사는 깃털 달린 공룡으로 둔갑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시조새는 그냥 새이다 라는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시조새보다 훨씬 오래된 퇴적층에서 새의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네이처지의 논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조새는 시조새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 지층은 기존에 알려진 가장 오래된 새의 화석보다 무려 5,500만 년 전에 새의 화석이 발견된 곳이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 교과서 개정 추진위에서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빼라는 청원서를 올렸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전 세계가 조롱을 했었지만 교과서 출판사들이 시조새를 은근슬쩍 삭제했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 주소는 일일이 올리지 않겠습니다. 논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소개하는 책을 직접 찾아보시면 책의 각주나 미주에 그 주소가 달려 있습니다. 다윈의 핀치새는 진화의 아이콘으로 사용됩니다. 진화론자들은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13종의 핀치새를 갈라파고스 군도로 날아온 한 쌍의 핀치새로부터 진화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네이처의 논문이 있습니다. 자연 선택의 과정을 거쳐 핀치새의 집단 선택 경향이 왔다 갔다 왕복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긴다. 이 사실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종의 출현이 이러한 자연 선택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초기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증거로 생각했던 흔적 기관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흔적 기관은 지금은 필요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필요했던 기관이고 이런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이 흔적 기관이라고 소개했던 대부분의 기관들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용도가 밝혀져 있습니다. 흔적 기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충수는 맹장의 약간 아래 끝에 늘어진 가는 관입니다. 진화론자들은 흔적 기관이라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충수의 역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지에 과학자들은 인간의 충수를 흔적 기관으로 저평가했으나 실상은 충수가 인간의 면역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진화의 아이콘으로 사용했으며 아직까지도 자연사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해켈의 배아 발생도가 틀렸다는 논문입니다. 해켈은 여러 동물과 사람의 배아 그림을 아주 비슷하게 그려놓고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해켈의 그림은 생물학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가장 악명 높은 조작 중의 하나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인류 진화의 아이콘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최초로 직립보행을 한 유인원에서 인류로의 중간 단계로 소개되고 있지만 틀렸다는 논문이 네이처에 실려 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직립보행 가능성에 대한 한두 가지 실험을 해보았으나 실패했으며 따라서 호모라는 속명은 적합하지 않다. 호모 하빌리스는 최초로 도구를 사용한 중간 단계 화석으로 알려져 있지만 호모 하빌리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 에렉투스의 중간적 화석 인류가 아니라는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네이처의 논문이 있습니다. 사이언스에는 동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증거에 의하면 가장 최근까지 살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와 동시대에 살았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자들이 그린 인류 진화도는 틀렸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진화론의 대가로 불리는 고생물학자이며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스티븐 제이 굴드가 발표한 글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과에 속하는 세 가지 화석 인류가 동시에 존재했다면 결국 어느 것도 어느 것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란 말인데 인류 진화 경로를 어떻게 그릴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이 세 가지 화석 인류는 지구상에 사는 동안 진화적 경향을 전혀 보이지 않다. 네브라스카인은 인류의 조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인을 그린 그림은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그림은 이빨 하나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이언스지에 따르면 그 이빨마저도 멧돼지의 것으로 판명되었답니다. 사람의 발자국과 공룡의 발자국이 함께 발견되었다는 글도 있습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종했고 사람은 500만 년 전에 진화되었으니 공룡과 사람은 절대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면 진화론은 틀린 것이 됩니다. 진화론자들은 사람의 세포 안에 쓸모가 없는 정크 DNA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크 DNA가 존재하는 이유는 흔적기관처럼 사람으로 진화되기 전에는 필요했던 DNA가 지금은 필요가 없게 되어 세포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크 DNA는 쓸모가 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런 논문은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진화가 틀렸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생화학적 진화의 가능성은 없다는 논문이 있는데요. 생화학적 진화가 지구상에서 일어났을 확률은 거의 없다. 한데 모여 효소들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군의 수요를 따져본다면 그것들이 우연적으로 모여 이루어질 확률은 10의 40제곱분의 1도 안 된다.
사이언스지에서는요, 원핵세포가 공생의 과정을 거쳐 진핵세포로 진화되었다는 가정은 세포 내의 생리학적 기적과는 너무 달라 이러한 가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화석 이야기를 해볼까요? 화석은 진화의 아이콘처럼 사용됩니다. 그러나 화석을 공부해보면 화석은 오히려 창조의 아이콘입니다. 왜냐하면 화석이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수억 년 전에 살았다는 생물의 화석과 현생 생물이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이언스의 논문을 볼까요? 화석에 나타난 종들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으며 화석 증거에 의하면 중요한 변이의 신뢰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역시 사이언스 논문입니다. 화석에서 분류상 문을 구별 지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구조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화석의 사례가 전혀 없다. 네이처로 가볼까요? 많은 생물들이 예상했던 조상과 자손 종에 대한 점진적 형태 변화는 없다. 앞에서 소개했던 진화론의 대가로 불리는 스티븐 제이 굴드의 말입니다. 고생물학자였던 그는 진화론자이면서 점진적인 진화를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솔직함 덕분에 진화론자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보더라도 어떤 종이 그의 조상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변이를 했다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연 선택은 다윈이 소개한 진화의 메커니즘입니다. 사실 자연 선택은 관찰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화를 진실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 선택은 진화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변화의 메커니즘입니다. 자연 선택이 진화의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사이언스의 논문이 있습니다. 자연 선택은 안정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해도 종의 분화를 진정시키지는 못한다. 1980년에 시카고 자연사박물관에서 당대 최고의 진화론자들을 포함해서 160명이 모여서 대진화라는 제목으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한 기자가 회의 결과를 사이언스지에 해고될 위험에 있는 진화론이라는 제목으로 실었습니다. 시카고 학술대회에서의 주요한 의제는 소진화가 대진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 확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였다. 명백한 대답은 아니다였다. 결론은 소진화가 축적되어 대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변화는 가능하지만 진화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창조과학자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아직도 맨체스터 지역의 후추나방을 진화의 증거로 사용하는 진화론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교과서에도 여전히 진화의 증거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맨체스터 지역이 산업화되면서 나무 껍질이 공장 그름으로 어둡게 되어 밝은 색의 나방은 포식자에게 쉽게 노출되어 어두운 색의 나방으로 진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나방은 나무 줄기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사진에는 나방이 나무 줄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한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나방을 나무에 붙여서 찍은 것입니다. 제가 한 강연에서 이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했더니 한 분이 제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나무줄기에 앉은 나방의 사진들을 재현하기 위해 지난 반세기 동안 여러 연구자들이 실험했으나 실상은 두 가지의 허위기술적인 방법뿐이었다. 그중 하나는 죽은 나방을 나무줄기에 붙이거나 핀으로 고정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붙여진 나방은 적절한 설명도 없이 교과서에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 사진들은 마치 나방이 자연환경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인다. 맨체스터 지방의 후추나방은 진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설사 밝은색 나방이 많이 잡아먹힌다고 해도 밝은색의 개체가 줄어든 것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침팬지의 DNA가 99%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는 논문이 사이언스에 있습니다. 네이처지의 한 논문에서는 사람과 침팬지의 게놈 서열은 11%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과 침팬지의 DNA 길이는 다릅니다. 침팬지의 DNA 길이가 사람의 DNA 길이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99%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걸까요? 비슷한 부분만 발췌하여 비교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고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널리 받아들여져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2004년에 과학저널 뉴 사이언티스트지는 과학사회에 보내는 공개 서한이라는 제목으로 빅뱅 이론에 대한 세계의 지도자급 과학자들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이들 중에 빅뱅 이론에 동조하는 과학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알버트 아인슈타인 과학 교수를 역임한 폰 슈타인하르트 박사는
수십 년간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을 연구하면서 많은 논문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빅뱅 이론을 포기하고 말았답니다. 빅뱅 이론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발견된 우주의 거대한 구조는 빅뱅 이론을 부정합니다. 이 대규모 우주 구조는 너무 커서 구조물을 가로지르는데 100억 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인데 직경 100억 년 크기의 우주 구조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2013년 3월 칼텍 물리학 교수인 버그와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코펙은 138억 년 이전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의 증거를 찾았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이 빅뱅의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다른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검토한 후에 이 측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논문을 철회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찾았다는 소식만 듣고 아니라는 소식을 잘 듣지 못합니다. 찾았다는 소식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지만 아니라는 소식은 보도하지 않거나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멘델 아시죠? 멘델은 완두콩을 키우며 다양한 변종의 교배 결과를 연구했는데 1865년에 연구 논문을 냈습니다. 그의 실험에 따르면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멘델과 동시대를 살았던 다윈은 멘델의 연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자는 다윈이 멘델의 연구 결과를 알고 있었다면 종의견을 출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생물의 발생에 대한 강력한 연구물이 있습니다. 바로 파스테르의 연구물입니다. 파스텔은 백조목 플라스크를 사용한 실험을 통해서 생물은 자연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진화론은 부정하지만 오랜 연대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성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랜 연대도 진화론입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랜 연대를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석탄도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페크먼이라는 과학자는 1964년에 석탄이 탄화되는 정도는 시간과 관계가 없으며 열과 압력 조건이 주어지면 바로 만들어진다는 논문을 발표했었습니다. 미국 지질교육협회 편집장이었던 시아는 지질 과정의 속도와 강도가 일정하게 진행되어 있다는 생각은 증거와 확실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존속되어 왔다는 것이 놀랍다고 지알러지지에서 말했습니다. 미국 창조과학연구소의 교수였던 지구물리학자 존 바움가드너 박사는 지질학계에서 판구조론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이분의 연구 결과들은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판구조론의 3차원 모델을 개발하셨는데요. 이 모델을 이용하여 대륙이동 당시의 지판이 초당 수미터의 빠른 속도로 이동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판이 초당 수미터의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면 밀도가 높은 해양판은 역시 초당 수미터의 속도로 맨틀로 빠르게 섭입되었을 것입니다. 맨틀 속에 들어간 해양 지각이 맨틀보다 훨씬 낮은 온도를 보여주며 거의 녹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랜 연대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에 따라 1년에 10cm에서 15cm 정도의 느린 속도로 수억 년 동안 지판이 섭입된 것이라면 섭입된 지판의 온도와 맨틀의 온도가 거의 같아서 섭입된 지판이 구분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판의 온도가 낮다는 것은 오래전에 섭입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며 지판이 빠르게 섭입되었다는 말입니다. 창조과학에서는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창세기 대홍수 과정에서 섭입이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오랜 연대를 지지하는 분들은 방사성 연대 측정법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성 연대 측정법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지질학 교수인 백 씨는 지알러지지에서 방사성 연대 측정법은 주관적이라고 했습니다. 방사성 연대 측정법 중에 칼륨, 아르곤 연대 측정법이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용암이 굳기 전에는 아르곤이 없었고 굳으면서 아르곤이 생겨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용암의 아르곤 양을 측정해 보았더니 용암 속에 많은 양의 아르곤이 들어있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칼륨, 아르곤 연대 측정법이 신뢰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방사성 연대 측정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측정 결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존 화이트필드는 네이처지에서 지난 10년간의 여러 연대 측정 기법들과 실험실의 결과들이 서로 불일치함이 명백해졌다고 했습니다. 오랜 연대를 지지하는 지질학자들은 퇴적층이 느리게 쌓이는 것을 오랜 연대의 근거로 봅니다. 그렇다면 퇴적층이 빠르게 쌓인 것이라는 사실은 오랜 연대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줄리앙 박사가 실시한 퇴적층이 빨리 쌓이는 것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는 큰 수로를 만들어 퇴적물을 빠르게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흐르는 물 아래에서 퇴적층이 층리를 이루며 빠르게 쌓였습니다. 저도 이 실험 영상을 보고 입자의 크기가 다른 두 모래를 섞어서 물에 빠르게 흘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물 속에서 비슷한 크기의 입자끼리 빠르게 층을 이루며 퇴적층이 쌓였습니다. 강의를 갈 때 종종 시연을 하는데 보시는 분들이 놀라워하십니다. 이것은 분급이라는 현상입니다. 퇴적층은 천천히 쌓일 수도 있지만 퇴적물을 포함한 물이 빠르게 흐를 때는 빠르게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적층이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것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사이언스에서도 빠른 유속에서 저탕류에 의해 퇴적층이 형성되는 결과를 얻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지형을 과거로부터 현재와 같은 속도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동일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질학을 보면 사건으로 해석하는 격변설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교과서에는 동일 과정만 나오고 격변설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으로 해석하면 시간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격변설로 해석하는 논문들은 197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렘 브렌츠라는 지질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그랜드 쿨리라는 협곡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던 자연 호수에 물이 터지는 사건으로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가 그랜드 쿨리를 동일 과정이 아니라 격변설로 해석한 것입니다. 당시 지질학자들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지질학이 오랜 시간이라는 패러다임에 완전히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렘 브렌치의 오랜 노력 끝에 결국 그의 격변적 해석이 더 타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의 연구는 논문을 발표하고 30년이 지난 1979년에야 타당성이 인정되었고 그는 지질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펜로즈 메달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98세였고 그가 사망하기 2년 전이었습니다. 그가 오래 살지 못했다면 자신의 이론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렘 브렌츠는 당시의 지질학자들이 격변설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공룡의 연부 조직이 발견되었다는 2005년의 사이언스지 논문은 이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공룡의 연부 조직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은 대형 공룡이 비교적 최근까지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사실은 진화론을 부정하고 성경적 창조론을 지지합니다. 네이처지에 드물게 일어나는 대홍수에 의해 대륙 규모의 지형과 기후가 바뀌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분석하여 최초의 여성은 지금으로부터 약 6,500년 전에 살았다는 논문이 네이처에 있습니다. 6,500년이라면 하와가 창조된 연대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창조과학에서는 창세기 대홍수 때 해저에서 화산활동이 있었고 그 화산활동으로 지구 내부에 있던 물들이 지상으로 분출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구 내부에는 물이 없었다며 이 주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 사이언티스트지에 어떤 광물들은 지하 깊은 곳에서 상당량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사실 진화론에 관련된 논문에 비해 창조과학에 관련된 논문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조과학 논문을 쓰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창조과학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기반으로 세상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진화론 패러다임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이 진화론은 물질로부터 물질의 기원을 설명하기 때문에 과학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반면 창조과학은 비과학으로 분류되는 하나님과 성경이라는 고대 문서로부터 물질의 기원을 설명하기 때문에 과학의 범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과학 논문은 쓰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실험으로 증명하고 재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실험실에서 생명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논문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이 생물이 변하는 현상을 진화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조과학자들도 생물의 변화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화가 틀렸다는 논문을 쓰기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 안에서 변화가 진화가 아님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 연구를 주도하시는 분은 한림원에 속해 있는 저명한 과학자입니다. 지적설계회라는 단체에서 복잡성을 주제로 창조과학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논문들이지만
진화론자들은 수긍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적인 진화론은 다윈의 종의 기원을 출간한 1859년부터 전 세계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은 빠르게 성경적 창조론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진화론 패러다임에 살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용어 아시죠? 패러다임은 미국의 과학철학자 토머스 쿤이 제안한 것으로 당대의 사회 전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론이나 방법, 사고방식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천동설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에 다른 모든 천문현상은 천동설의 테두리에서 설명하고 또 천동설의 테두리 안에서 설명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동설이 더 타당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통해 저는 오히려 과학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과학은 지식이 쌓이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과학 외적인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과학은 지식이 쌓이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우선 어떻게든 기존 지식을 지키기 위해 애씁니다. 기존 지식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당시 천동설을 지지했던 천문학자들은 천동설을 기반으로 설명되지 않는 행성의 운동들을 어떻게든 천동설 안에서 설명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기존 지식과 반대되는 지식이 쌓이는 단계에서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충돌을 이겨내는 이론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진화론이라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틀렸다는 명백한 증거를 내밀어도 진화론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패러다임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부정하고픈 외적인 요소들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창조론이 늘 지고 마는 것입니다. 2012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서태평양 지구물리학 학술대회에서 한 팀이 공룡뼈 화석의 탄소 연대 측정 결과들이 모두 4만 년 이하로 나왔다는 내용으로 학술 보고를 하자 주최 측에서는 오류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 팀의 초록을 웹사이트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이들이 진화론이라는 패러다임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패러다임으로는 공룡뼈 화석은 절대 4만 년 이하의 연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나라의 시조새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이 또한 패러다임의 속성입니다. 증거들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글을 쓰는 것도 진화론이라는 견고한 패러다임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작업입니다. 창조과학에서는 화석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강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것으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비과학적인 강의를 교회에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항의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생물의 몸체 위에 퇴적물이 빠르게 쌓여야 한다로 교과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창조과학 쪽에서 낸 논문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쪽 논문은 진화론자들이 잘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천만, 수억 년 되었다고 여기는 화석들을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해보면 예외 없이 연대가 측정이 된다는 창조과학 연구소의 논문이 있습니다.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은 다른 방사성 연대 측정법에 비해 비교적 객관적인 연대 측정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은 5만 년 이내의 연대를 측정하는 연대 측정법입니다. 다른 방사성 연대 측정법으로 수천만이나 또 수억 년 된 것으로 연대가 측정된 시료에는 방사선 탄소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왔다는 것은 수천만이나 수억 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측정 결과들은 많습니다. 시드니에 2300만 년 되었다는 중생대 사음에서 나온 나무 조각 화석을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하자 3만 4천 년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시드니에 2억 5천만 년 되었다는 그레이트 노던심 석탄광의 나무 화석을 측정하자 3만 4천 년에서 4만 8천 년의 연대가 나왔답니다. 창조과학자들은 미국의 워싱턴주에 있는 세인트 헬렌스 화산을 좋아합니다. 이 화산은 창조과학자들의 주장을 관찰 가능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세인트 헬렌스 화산은 1980년에 폭발하였습니다. 화산이 폭발한 6년 뒤에 방사성 칼륨 아르곤 연대 측정법으로 나이를 측정해 보았더니 50만 년에서 180만 년이라는 연대가 나왔습니다. 이는 방사성 연대 측정법이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고드는 네이처에서 집판들이 과거에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증거 때문이 아니라 동일 과정이라는 신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레이트 프로젝트는 각 분야의 저명한 과학자이자 창조과학자들이 8년간 수행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수억 년에서 수천만 년 되었다고 주장하는 다이아몬드와 석탄들에서 단지 수천 년에 해당하는 방사성 탄소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오랜 연대를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이들의 연구물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연대와 맞지 않는 데이터는 모두 오염되었거나 조작된 것으로 봅니다. 이들이 오랜 연대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창조과학에서도 오리진 리서치 저널이라는 학술지를 통해 양질의 논문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논문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서 살펴보니 2022년에 발표된 논문 중에 진핵세포의 조상은 과연 원핵세포인가? 라는 논문은 251건이나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심리학 논문이지만 저도 2018년에 진화심리학의 인간 본성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석사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기준으로 1293건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그 논문 안에는 진화론이 틀렸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한국창조과학에서는 과학계답게 양질의 논문을 생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화론에 관련된 논문들은 성경적 창조론을 지지하는 논문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단한 학자들이 쓴 진화론에 관련된 논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화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문들은 모두 변화를 진화로 둔갑시킨 논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 논문요? 옥스퍼드 대학 교수 논문요? 그들이 관찰한 것은 생물이 변하는 현상이고 그들은 그것을 진화로 소개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진화를 생물이 변하는 현상으로 정해놓고는 생물이 변하는 현상을 진화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는 관찰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틀렸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진화는 생물이 변하는 현상이 아니죠. 생물이 변합니다. 그렇다고 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생물은 종류 안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진화는 아닙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리처드 도킨스가 쓴 지상 최대의 쇼라는 책의 내용을 반박하다가 창조과학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책에 랜스키라는 저명한 진화론자의 연구 내용을 실었습니다. 랜스키가 수십 년 동안 대장균을 키웠는데 그 대장균이 진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가 진화를 관찰 가능하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대장균의 변화로 진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균이 다른 무엇이 되었나요? 그냥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과학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랜스키의 논문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연구한 것은 생물이 변하는 현상이고 진화가 아니라고요.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 변화가 진화라고 주장할 겁니다. 이 싸움은 과학의 싸움입니까? 믿음의 싸움입니까? 과학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입니다. 생물의 변화라는 동일한 현상을 두고 벌이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기에 과학자가 아닌 제가 거뜬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찾아보시면 랜스키의 실험을 진화를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한 과학자의 논문도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도 있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사람에게 어떤 명백한 증거를 내밀어도 숭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인 내용입니다. 그는 A를 제시하고 저는 A의 문제점을 제시할 것입니다. 제 말이 수긍이 되면 그는 B를 제시할 겁니다. 저는 또 B의 문제점을 제시할 겁니다. 제 말이 수긍되지 않으면 그는 제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을 또 제기할 것입니다. 한 대학생과 창조와 진화에 대한 논쟁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가 제기하는 진화의 증거와 창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3시간 정도 지나자 그는 약속이 있다며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3시간 동안 뭘 한 거죠? 그 이후로는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논쟁을 위한 질문에는 그저 입을 다물고 맙니다. 에너지를 아끼려고요. 결국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다음에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성경적 창조론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멍청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멍청해 보이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멍청해 보이나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채널 후원은 영상 제작과 교육 선교를 위한 후원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